오늘 AI 토피아는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웨이프 서울을 직접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촬영 없이 생성을 해서 편집돼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통 AI 영화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시나리오 단계부터 어떤 기획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창작자인 인간이 하고 그걸 구현해주는 도구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한다고.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 놀라운 순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식으로 표현하면 삑사리의 미학. AI 업계가 만약 독과점 체계가 되면 AI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 포럼을 통해 AI와 창의산업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AI 시대의 영화와 콘텐츠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화는 태생부터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소리와 컬러의 도입이 영화의 문법을 바꿔놓았듯이 이제 영화는 AI라는 기술을 만나면서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AI 토피아는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웨이프 서울을 직접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AI 시대를 맞이한 영화 제작의 현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뜨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 두 분의 지식텔러 모셨습니다. 먼저 영화 1987, 카트, 그리고 하얼빈까지 우리 시대의 굵직한 서사를 써오신 대한민국 대표 스토리텔러죠. 네, 김경찬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김경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AI 영화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선구적인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제 강연 들으신 분들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국내 최초의 AI 영상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을 설립한 권한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한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AI 영화, 사실 대중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AI 영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웨이프가 산업적으로 어떤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네. 이제는 AI로 생성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됐고, 언젠가는 뭐 거의 모든 장면을 AI가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AI 영화는 보통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화면 영상 자체를 촬영 없이 생성을 해서 편집돼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통 AI 영화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AI로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했을 때는 약간 실험 영화의 개념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었던 게, 이제는 누구나 다 AI로 창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하나의 AI 영화라는 장르가 이제 시장이 형성된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라도 뭐 약간의 편집이나 이런 건 다 들어가죠. 네, AI가 이제 담당하는 파트는 말 그대로 화면을 카메라로 찍는가 아니면은 문장으로 구성된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생성형 AI로 화면을 만들어내는가, 그 영역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샷들을 AI가 제시한 여러 생성한 샷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시나리오 단계부터 어떤 기획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창작자인 인간이 하고 말 그대로 도구로서, 그걸 구현해주는 도구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로 찍어도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추가로 하듯이 그 원소스 자체가 AI로 만들어지면 일단 AI 영화라고 보시는 거군요. AI가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장 확률이 높은 대안을 대신하지만 인간은 항상 또 확률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아무리 AI가 똑똑해져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이 시나리오의 어떤 성역에 있다. 절대 AI가 똑똑해져도 이거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네. 감정의 동물이고 욕망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기 위해서 감정과 욕망을 통제해 오면서 우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뜻인 언어적 요소가 있고, 말투와 억양과 또 말의 속도로 의미를 전달하는 준언어적 요소가 있고, 또 표정이나 상황 뭐 이런 걸로 전달하는 이제 비언어적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AI는 언어적 요소만 학습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대방의 진심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준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언어적 요소 안에는 없어요. 근데 AI는 언어적 요소만 코드화해서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지금 AI의 그 가장 큰 한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AI를 써보면 네. 아무리 봐도 얘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AI가 대부분 다 미국 거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언어 사용자의 약 5, 60%가 영어를 쓰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는 전체 언어 사용자로 보면 3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럼 AI가 한글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3점 몇 %만 학습하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적다. 적다 보니 아무리 봐도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고 구조가 그쪽이에요. 잘 지켜보면 특히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나라마다 정서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말만 봐도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이게 이제 첫 질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밥에 진심인 사람들이잖아요. 워낙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반도에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결핍이 생겨서 밥에 대한 갈망이 이제 인사말에 녹은 거거든요. AI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권 감독님께 또 우리나라의 어떤 특화된 영상들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3.1절 또 특집 영상, 단편 영화도 만드셨고 AI 그래도 이거는 잘한다 이런 게 있나요? 물론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서구적인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양인의 얼굴을 뭐 구현하는 것도 서양인 얼굴들 구현하는 거에 비해 퀄리티가 좀 더 낮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미국 AI 기술뿐만 아니라 무서운 건 정말 중국의 AI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성능이 좋은 AI가 나오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비주얼을 생성하는 이제 디퓨전 모델과 챗GPT가 왜 갑자기 성능이 좋아졌냐면 트랜스포머스 모델 구조를 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뭔 말이면은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냥 다 때려박아서 학습을 시켰더니 성능이 좋아지더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진다라는 이 원리가 나온 게 그 디퓨전 모델에 같이 합쳐진 디퓨전 트랜스포머스 모델이 된 게 바로 우리가 한 2년 전에 놀랐던 오픈 AI의 소라 모델이거든요. 그 소라 모델의 구조가 그렇게 나오면서 성능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데이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쉬운 또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현재 뭐 뉴스 보면 시댄스 2.0 이런 걸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중국 기술이거든요. 바이트 댄스의 기술인데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지금은 동양인의 뭐 얼굴 구현이나 퀄리티나 동양적인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도 성능이 굉장히 많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되고 누구나 사실은 뭐 카메라도 보급돼서 뭐 단편 영화도 찍고 뭐 영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누구나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이 될 수 없듯이 AI가로 누구나 다 그런 것들 다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곧 와도 누가 그거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어떤 것을 셀렉을 해서 배치를 하는가
그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는가, 그 누가 만드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이 구현을 못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영화 한 편 만들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뭐 기획해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작진이 모여서 배우분들과 촬영을 하고 또 이제 뭐 시각 효과, 후보정, 후작업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AI가 들어오면서 이 제작 공식, 이 제작 과정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공 감독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좀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요. 프리 프로덕션이 있고 프로덕션 있고 포스트 프로덕션. 그냥 쉽게 말하면 기획, 뭐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제 본 촬영, 그리고 이제 편집. 이 공정은 같으나 어떤 도구를 쓰는가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컨셉 아트를 그릴 때 예전에는 펜으로 그렸다면은 지금은 AI로 이미지 시안 같은 것을 생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요. 프로덕션도 뭐 어떤 부분은 촬영을 스킵을 하고 AI로 뭐 생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특히 포스트 프로덕션 VFX 영역에서 예전에 뭐 폭발 장면을 하나 만들려면은 그걸 진짜 3D 물리 엔진 공간에서 렌더링을 했어야 되거든요. 진짜 폭발물이 이렇게 터질 때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그거를 뽑았다면은 AI는 그 상황 자체를 인지를 해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이 만드는 툴이 뭐 렌더링이냐 아니면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냐, 이 도구가 달라졌지 그 공정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촬영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은 AI 시대랑은 좀 과거랑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촬영장에서 뭐 감독님이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만드는 좀 특유의 좀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이 그냥 나 혼자 치열하게 컴퓨터랑 부딪히는 거잖아요. 좀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작가님? 네. 심심하죠.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게 촬영 현장에서는 감독이나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 때 머리로 만드는 건데,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캐릭터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건 배우들이거든요. 이 배우와 감독과 스태프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 놀라운 순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봉준호 감독식으로 표현하면 삑사리의 미약 뭐 이런 거죠. 예측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 배우가 했던 마지막 대사 혹시 기억하세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하셨거든요. 다니냐? 그게 이제 네. 그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 그 캐릭터와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대사인데, 그게 처음부터 만들었던 대사가 아니에요. 시나리오도 없었고 봉준호 감독이 만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송강호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캐릭터 연기를 해보면서 만들어낸 대사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감정을 이입한 건데 관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그 대사가 너무 적절한데 원래 없던 대사군요. 그렇죠. 또 1987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네. 하정우 배우가 그 최검사라고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이제 검사실에서 압수된 그 위스키가 가득 담긴 캐비넷을 열어서 자기 개인의 그 플라스크에 이렇게 담는 씬이에요. 검사라고 하는 인물이 자유분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씬으로 지문이 몇 줄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정우 배우가 본인이 이걸 직접 연기해 보더니 나 이거 다르게 연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위스키를 이렇게 담다 보면 위스키가 좀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핥아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디렉션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하정우 배우가 맡은 검사와 김윤석 배우가 맡은 이 대공처장이라고 하는 악당이 처음 만나는 씬이 있어요. 대공처장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최검사라고 하는 인물이 앞을 딱 가로막는 거거든요. 지문은 그게 다예요. 막는다. 끝. 근데 하정우 배우는 이제 연기하면서 여기에 뭔가 새로운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껌을 씹다가 그 다가오는 그 자동차 앞유리창에 껌을 퇴 뱉어요. 그러면 이제 앞유리창에 껌이 이렇게 탁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은숙 배우가 연기한 대공처장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새끼 뭐지? 이렇게 보는 씬이 있어요. 그 장면은 원래 이 예정돼 있는 씬이 아니에요. 이 검사, 이 힘이 약한 이 검사가 이 대공처장을 보면서 껌을 뱉는 행동으로
나 너 하나도 안 무서워. 너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걸 딱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캐릭터 해석이 가장 탁월한 인물이 사실은 배우라서 배우가 없이 어떤 영화를 만든다?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감독님 제가 궁금한 게요. 만약에 프롬프터에 이 인물이 껌을 뱉는다 라고 하면 AI는 어떻게 반응을 해서 영상을 생성하나요? 구체적으로 종이에 싸서 버려라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 예. 좀 더 열어두고 정확히 뭐 어떻게 디테일하게 주지 않고 그냥 껌을 뱉는다 하면은 매번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그냥 땅에다 뱉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툭 해서 뭐 포물선을 그러면서 뱉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상황에 랜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제가 AI 영상 제작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임직원분들한테 창작을 할 때 항상 AI 시대일수록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문장력이 곧 연출력이 될 것이다.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구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복잡한 액팅들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고 있고 또 실제 촬영을 한다고 할 때도 뭐 한 방에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편집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듯이 네. 그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요 장면은 그러면은 한 큐에 이게 다 보여주기가 어려우니 편집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 상황을 보여주자라는 콘티를 짜듯이 AI 작업도 비슷합니다. 설계를 하는 공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히려 AI 시대라서 이런 건 유리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테스트 확인 같은 걸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AI 영화라는 게 전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풀 AI로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뭐 애니메이션 작업하듯이 촬영 없이 AI만으로 만드는 영화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각광받을 방식은 실사 촬영을 당연히 기존 레거시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이런 뭐 촬영하기 어려운 장면이나 뭐 VFX 장면이 될 수도 있겠죠. CG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뭐 크리처 장면, 뭐 폭발 장면, 혹은 배우가 직접 하기 위험한 스턴트 장면들 이런 것들이 실사 촬영과 융합이 되는 프로세스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도도 못할 법한 그런 것들을 뭐 해볼 수도 있고 또 제작비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뭐 에펠탑까지 뭐 가서 한 컷 찍고 뭐 자유의 신상 위에서 한 컷 찍고 해외 촬영 나가는 순간 다 그 버짓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예. 장면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오히려 창작의 자유도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즘에 이제 작가님들도 AI 툴 많이 쓰시죠? 네, 보통 이제 챗 GPT하고 클로드 저는 두 개를 예. 사용을 하고요. 근데 뭐 어떻게? 씬을 쓰는데 쓰진 않아요. 실제로 뭐 어떤 장면을 써라. 그래서 AI가 쓰면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걸 쓸 수가 없거든요.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AI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능력은 아직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대신 좋은 건 분석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낸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씬을 계속 써가면서 AI한테 계속 물어보죠. 여기서 너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해? 이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앞에 쓴 씬들이 제 의도대로 읽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처럼 활용하는 거거든요. 약간 챗 GPT는 말 많은 수다쟁이 같은 느낌이라서 이것저것 다 던지는 스타일이고 클로드는 약간 선비 스타일이에요. 딱 필요한 얘기만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 두 AI한테 던졌을 때 비슷한 톤으로 반응을 하면 내 의도대로 잘 따라오는 건데 만약 갈리면 이건 뭔가 내가 오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만들어서 했을 때 이 관객이 봤을 때도 장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AI도 다르게 생각하는데 관객은 더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점검하는 용도로 쓰거나 이 분석과 논리 그리고 플롯을 점검한다거나 또는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의 레퍼런스를 찾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이거나 비슷한 플롯을 갖고 있거나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죠. 실제로 정말 많은 업계에서 야 AI 때문에 내 자리 없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뭐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권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이게 조금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 AI 시대의 이제 모습은 AI와 인간이 같이 안전하게 상생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AI가 뭐 사실은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새로운 분들이 기회를 얻고 혹은 저희 시니어층도 되게 많거든요. 인생의 2막을 새로운 이 AI를 활용해서 내가 뭐 창작을 하고 싶었는데 내 인생의 1막은 뭐 생계에 치여서 다른 일을 했었어. 하지만 난 이제 창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상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저희는 고용이 줄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요즘 회계사나 변호사 시장에서 주니어들을 고용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니어들이 이미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이 주니어 신입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한 것처럼 드라마 업계 같은 경우는 메인 작가가 예전에는 보조 작가를 뭐 적게는 한두 명, 많으면 뭐 대여섯 명을 고용해서 자료조사도 시키고 또 모니터도 시키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 수혈을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메인 작가가 AI를 활용해서 자료조사하고 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신입 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겠죠. 역사를 보면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쓰게 만들잖아요. 근데 AI 업계가 만약 독과점 체계가 되면 AI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비용이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요구할 거예요. 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성장한 방식도 그렇잖아요. 이 컴퓨터 운영 체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일반인들은 싸게 이 운영 체제를 쓸게 해주지만 회사에서 쓰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책정하잖아요. 저는 AI 회사들이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AI의 사람들이나 또는 회사가 종속되는 순간 지금처럼 몇만 원으로 이걸 이용하게 할 것 같지 않아요. 회사에서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너는 작가로서 창작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를 이만큼 만들어내니 너 이거 쓰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걸 작업할 수 있는 주니어가 없어. 이것도 관점의 차이인데 역으로 이제 좀 보자면은 저는 AI가 이제 신입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보면은 신진 창작자들에게 기회장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지금 내부 저희 직원분들 중에 광고 연출을 하시는 분들이 대학 졸업한 지 얼마 1년밖에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 레가시 방식으로 광고로 연출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정말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한데 AI로는 본인의 색깔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내 스타일 그리고 실력 아웃풋 이런 것들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감각과 센스와 실력이 좋으나 기회장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내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회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AI를 통해서 제 색깔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 사실은 올해 이제 좀 예정인 영화도 장편을 제가 그거 덕분에 입봉을 해서 뭐 작년에 촬영을 했었고 뭐 지금 작품 실제 영화 제안도 들어오는 것도 제가 AI로 제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관점과 상황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야, 어쩌면 두 분의 관점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 두 분의 지식텔러를 잘 모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도구의 성능 이게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이걸 다루는 사람의 어떤 깊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거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AI가 쓰이지 않은 맨파워로만 만들어졌음을 뭐 오히려 역으로 마케팅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해배연의 그 유명한 갓 쓰고 나오는 사자 보이스 다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할지 몰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AI 영화 스타트업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